우리나라가 지난해 국제 특허 출원 증가율이 전년 대비 7.1%를 기록하면서 미국, 중국 등 이 쟁쟁한 특허 강국들을 제치고 증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지적재산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면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혁신 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이 특허 출원 성장률 1위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어떤 과제와 도전 남아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이 상호관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는 2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되게 됐는데요. 일본 24%, EU 20%. 실은 우리보다 좀 더 낮게 적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풀어가야 될 숙제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는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국 기업들의 국제 지식재산권 출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당당히 증가율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기업들의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앞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제 특허 출원, 우리 PCT라는 곳에서 나온 이제 성장률입니다. 네. 건수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늘는 거죠. 네. 자, 어떤 의미인지 또 내용부터 먼저 짚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 특허 출원 증가율을 본다 그러면 네. 유수의 이제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독일도 있는데, 특허 강국이죠. 네. 네, 특허 강국 중에서 증가율로 1위를 우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 이제 반가운 소식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PCT라는 것은요, 국제 특허 출원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는 국제적으로 특허를 내기 위해서 출원하는 그 출원인들을 도와주는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국제 특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사한 거를 본다 그러면 뭐 독일을 앞서서 우리가 순위로 보면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네. 2020년 이후부터 우리가 독일을 앞서고 이제 4위를 기록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위로 보면 4위고요. 증가율로 보면은 또 1위입니다. 7.1%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특히 좀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은 증가된 나라가요, 사실 중국 빼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순위 5위국 중에서 다 사실 중국 빼고 감소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는 7.1%로 크게 이제는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있습니다. 이 세계 지식재산권 지재권 기구 같은 경우가 여기 통계를 내는데, 이 통계를 안에서도 사실상 우리나라가 순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WIPO 같은 경우가 이제는 UN 특별기구 16개 중 하나에 있는 기구인데, 이게 한마디로 지재권을 보호하고 지재권을 활달시키기 위해서, 발달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제 기구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고무적인 건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계 유수의 또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20개 대학 중에서 우리가 5개의 대학이 또 여기에 또 많은 특허를 낸 것으로 이제는 기록이 됐거든요. 대학 연구소가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특허 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제 특허 출원.
이거 세계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하면 이거 바로 또 국가에 각자 적용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국제 특허 출원은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특허라는 거는요, 이제 속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이제 출원을 내야 되는 구조이죠. 원래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내도 중국에서 특허 못 되면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막 갖다 써도 되죠. 예, 네. 중국 가서 특허 내야 되고 미국 가서 특허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인이라 본다 그러면 너무 번잡스럽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국제 특허 출원을 통해서 한 번에 이제는 다른 나라의 특허까지도 낼 수 있는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기구다,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회원국이 158개의 회원국이 있고요. 특히 전 세계 해외 특허 출원의 60%가 이 PCT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국제 특허를 통해서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PCT 국제 출원 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국내 특허 출원을 합니다. 이제는 출원이라는 거는 구체적 서류를 가지고 내미는 건데 네. 출원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PCT 국제 출원까지 가면 이거를 통해서 국제 조사도 되고요, 국제 공개도 되고요, 예비 심사 받고 국내 단계로 이제 진입이 되는 건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개월 수가 이제 단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점 첫 번째는 역시 출원일 인정 요건이 좀 감면된다는 거죠. 간편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나라에,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에 이런 다수 나라에 이제는 직접적인 출원 효과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 특허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특허를 내기 위해서 이게 특허 출원을 해도 이게 등록이 될지 안 될지 이게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리사를 그래서 만나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국제 특허는 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 PCT 제도를 통해서 네. 이게 출원 다음에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사전에 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과, 세 번째 이제는 장점은요, 출원서, 서류를 썼을 때 작성이 좀 용이하다는 거. 네 번째로는 무모한 해외 출원을 좀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사전에 한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치를 받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모하게 남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사전에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네. 불필요한 지원도 많이 감소될 겁니다.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제 특허 출원 증가율 1위입니다. 여기 이거 뭐 당당한 이 1위를 차지한 데는 우리 앞서 얘기하신 기업들, 대학 연구소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 당국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도 한몫한 것 그럼요. 같은데요. 민관의 협동들. 네. 1위의 뒷배경들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기업인으로서 국내 특허 낸다 그러면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냥 변리사 찾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다 특허를 낸다 그러면 사실 정부의 도움들이 정부 유관기관의 도움을 그렇죠. 받아야지만 좀 편할 거예요. 특허청도 일 많이 했죠. 그럼요. 네. 그래서 특허청에서 이제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지재권 기구를 통해서 이 협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특허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 지재권에 대한 확보, 아니면은 분쟁이 앞으로 혹시 분쟁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정보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거점형 해외 지재권 센터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청이 주요 나라에 이런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식재산 센터를 운영하면서 각국에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특히 상담도 해주고요,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진출했을 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특허청과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와 협력 관계로 돼 있고, 무엇보다 이 인력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이제 인력을 파견하고요, 또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또 파견을 해서 각국 정부에 있는 이런 특허에 대한 관련 기술들이라든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점들을 실시간으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허청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특허를 내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다라고 이제 특허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이제는 명품 특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한 연구기관들이 전 세계로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쾌거를 이뤄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의 특허 강국, 뭐 특허 기업으로 따지면은 소니, 도요타 이런 얘기 많이 했고요. 요즘은 기업 중에서 특허 공룡은 화웨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개별 기업으로 좀 봤을 때 우리의 삼성전자, LG전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나라도
글쎄요, 못지않죠? 못지 않습니다. 이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은 2위고요. 2위입니까? 네, 2위요? LG 같은 경우에 LG전자도 4위에 있습니다. 4위.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특허의 강국 안에 있는 또한 특허에 강한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순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인데요? 네, 예. 맞습니다.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이 2위에 있고요. LG전자도 4위에 있고요. 건수로 보더라도 이제는 크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특히 이제는 보시면요. 이제 출원 건수로 본다 그러면 아까 보셨죠. 삼성전자가 이제 4,640건 2024년 기준입니다. 2위를 이제는 기록하고 있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83건에서 4위를 기록을 했고요. 네. 순위로 봐도 삼성전자가 2년 연속 2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LG전자가 지난해 6위에서 이제 4위로 점핑을 했습니다. 또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18.2%가 증가가 됐고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LG전자의 주요 3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LG전자,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네. LG 화학이 있는데 네. 다 순위권 위로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고무적이다. 지금 나오고 있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13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44위 LG 화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봐도 이런 주요 그룹, LG 주요 그룹 3사가 다 랭킹이 돼 있다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여기에는 보이진 않지만은 실제 이제는 현대차도요. 이게 18위에서 이제는 6단계 상승했습니다. 12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또 지재권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유수 이제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대학 경우. 이런 대학들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작년에 특허청이 이제 500만 번째 특허 출원의 주인공이 이제 삼성전자 이런 보도자들도 있었고요. 네. 그때 한번 그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500만 번째 특허 삼성전자에 이게 무슨 기술이었습니까? 이게 어떤 기술이냐 카메라와 관련된 기술이었는데요. 화상 처리 장치 처리 방법에 대한 기술. 이게 이제 특허에서 500만 번째에 이제는 등록이 됐습니다. 이게 세계 지재권 기구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조회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게 국제 공보를 통해서 이제 출원에 대해서 쫙 이렇게 공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500만 번째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특허를 했다, 출원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좀 이슈화 됐었는데 카메라 기술에 대해서 이제 500만 번째 된 겁니다. 이게 보시면 촬영을 했을 때에 보통 우리가 왜곡 없이 이미지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림 보정할 때에 손떨림. 손떨림 보정이죠. 흔들림 보정할 때 왜곡이 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잡아주는 이런 특허를 내서 이제 등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특허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특허 출원이 국제 공보 5만 호가 된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특허가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사례를 보여줬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특허 건수, 그다음에 뭐 출원과 등록 다 합쳐서 양과 질이 모두 충족되는 그런 쾌거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전체 특허 건수로 보면 우리의 예상을 깨고 1위가 중국이죠. 네. 2위가 미국, 3위가 일본. 여기 이제 이 미국, 중국, 일본은 탑3고 네. 그다음이 우리나라, 독일이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독일은 제쳤습니까? 네. 이건 쾌거인데. 네. 그 다음 3위 일본 못 제낍니까?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특허 강국이기도 예,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부단하게 이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있죠.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특허 무효율이라고 해서 일단 특허를 내면은요 지재권에서 등록을 하면은 출원을 내면 그 상대국이나 아니면 상대 기업에서 이거 좀 이의 있습니다라고 해서 손을 듭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되는 걸 무효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확실히 이제 특허 강국은 맞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PCT 출원이 1998년 이후부터 27년간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증가의 쾌거가 4위가 됐다는 것과 특히 2024년도 아까 말씀드렸죠. 전년 대비해서 7.1% 상승할 정도로 많은 특허 출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유수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3위하고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성장세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7.1% 상승했거든요.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거는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네. 이게 2017년도부터 AI와 관련된 이런 보안 기술 특허는요. 이미 일본을 추월했거든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제 국제 특허 출원 좋죠. 이제 우리나라도 막 해서 늘어날 텐데 네. 지금 보면 중국이라든가 미국도 여기에서 막 자기네들의 특허를 밀어넣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이 딱 하다가 봤는데 이거 중국이 해놓은 거네, 네. 미국이 해놓은 거네. 우리도 역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국제 특허 출원에 막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저런 전략 좀 짜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국제 특허를 내고요.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중국의 나라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죠. 네, 우리가 실제로. 미리 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중국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특허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한국지식재산권 보호와 함께해서 이런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허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년과 2023년 사이에 해외 기술,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기술 유출된 게 140건이라고 보고 피해 규모가 33조 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내 특허 소송 건수도 같이 얘기했는데 2020년에는 97건, 그다음에 2022년에는 103건, 작년에 117건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이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 겁니다. 정말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술이 외국에 유출된 사례도 많고요. 또한 외국에 우리나라가 진출을 해서 사실상 특허 소송을 받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치열해질 거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특허 출원에 대해서 주요국 대비해서 약간 저조하다. 그다음에 수출을 앞둔 기업들이 이런 지재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제기를 했으면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봤을 때 정부가 이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특허 관리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줄여서 NPE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속칭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허 괴물. 그러니까 생산을 하지 않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해서 로열티만 빼먹으려는. 네. 이런 특허권에 소송을 네. 걸어서 사실상 이제는 분쟁을 일으키는 네. 기업이 있는데 이런 어떤 특허 관리 전문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특허청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해 달라, 정보를 달라 그러면 충분히 줄 수 있으니 그래서 정부의 어떤 특허청의 정보를 활용해 달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보고 있고 특히 이제는 이번에 이제 특허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특허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과거에는 뭐 유수 기관만 했다 그러면 이제는 뭐 대학이라든지 연구 기관마저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컨설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도 잘 보셔서 컨설팅도 한번 신청해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허하면 역시 소송이 뒤따른다라는 걸 알 수가 네. 있겠고요. 결국 이럴 때 생각하는 대목이 우리가 압도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랄 특허를 막 따면 좋기도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의 방법 아니면 또 이 MP 기업들과 네. 뭐 일정 부분 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 한국의 특허 관련한 것들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 과제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한국지재권연구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2기 시대에 사실 이제 지재권, 트럼프 정부가 이런 특허권, 지재권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사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MP 기업, 그러니까 특허 괴물 기업들과 협력 방안, 좀 그다음에 친하게 지내야 되죠. 네. 대학과 그다음에 스타트업과의 어떤 미국에 있는 아니면 유수의 나라에 있는 이런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더 증대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고 예.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8월에 특허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최대 해봤자 이게 1억 원이거든요. 손해배상액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약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이제는 특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정부의 R&D 사업을 통해서 이런 해외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제 뭐 특허 등록을 이제는 건수가 이제 증가될 수 있도록 상생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AI 시대다 보니까 이런 AI에 특화된 특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예고한 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자, 트럼프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난 뒤에 본인의 SNS에 수술이 끝났다, 환자는 살았고 이제부터 회복 중이라면서 앞으로 당분간 좀 힘들 수가 있겠지만 미국 경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관세 폭탄을 맞은 전 세계 국가들 우리도 포함입니다. 대응 방안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한국은 25%의 관세율입니다. 더 고민이 큰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다 속보로 전했고 특집 방송도 했습니다. 먼저 이 트럼프가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상호 관세율들 한번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그 관세율을 본다면은 네. 그 중국이 34%, EU가 20%, 뭐 베트남이 46%, 46%. 대만이 32%, 일본이 24%, 인도가 뭐 26%.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은 좀 약간 낮은 편이고 네. 아시아 국가들이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런데 좀 엉뚱한 게 뭐냐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선 다 알지만은 외국에선 다 알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미 FTA를 해가지고 네. 우리 실제 그 수입 가중 평균 관세는 0.79%밖에 안 되는데 상호 간에.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는 우리 관세가 미국의 4배다. 그리고 미국 언론마저도 우리나라 관세가 뭐 5 내지 8%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그 우리 FTA에 대한 관세를 얘기하지 않고 대신 지금 우리나라가 FTA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계속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우리 정부하고 언론계가 좀 강력하게 좀 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계산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요게 때문에 지금 경제학계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학계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트럼프를 치고 있는데 요게 관세율이 아닙니다. 네. 미국이 제시한 관세율이 그 미국의 그 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에다가 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수입을 나눈 숫자예요.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탄력성 뭐에다가 좀 2개 집어넣었는데 네. 그걸 곱하면은 상수에서 1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그 관세를 쟀다기보다는 그냥 무역 적자를 잰 건데 그것도 하필이면 왜 분모에 그 수입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진짜 그 미국의 수출 장벽을 얘기한다면은 그래도 수출 변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좀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뭐 이상한 공식으로 계산한 거는 확실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저 세율이 나왔는지는 트럼프 대통령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우리 양준석 교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와 미국은 한미 FTA가 있는데요. 완전히 뭐 공중분해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 뭐 알 수도 없는데요. 이젠 한미 FTA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실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로 우리보다 낮고요. 영국은 또 10%. 이것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자 교수님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것이 저렇게 상호 관세를 이제 매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이라든가 아시아 쪽은
협상을 하려고 하고 약간 좀 수그리고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중국이라든가 유럽연합은 강력 반발, 캐나다도 그렇고요. 이러다가 관세 전쟁, 무역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것 때문에 더 공포스럽다. 이게 더 큰 충격이다. 이런 전망 많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뉴질랜드의 어떤 교수가 한번 네. 좀 빨리 그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 같아요. 예, 예. 그랬더니 그 무역 전쟁에서 지금 그 트럼프가 때린 관세를 그대로 보복 없이 나오는 경우에는 세계 GDP가 0.26% 떨어집니다. 아, 받아들였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보복을 안 했을 때요. 여기에 그 한 3,047억 달러로 예상되고요. 가장 GDP 피해로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 한 2.2% 관세가 GDP가 떨어지고 금액으로 가구당 금액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캐나다가 되고 그 가구당 1,571달러가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가구당 그 피해가 3위가 되면서 그 전체 피해는 1,493억 달러가 됩니다. 그 관세를 때리면은 다른 나라도 피해를 보지만 1차적인 피해는 자기 나라에서 보는 그렇죠. 거죠. 그게 관세가 세금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역시 그 전 세계에서 보복이 없다고 보면은 그 우리나라 GDP는 그 마이너스 0.85%가 나오고요. 그 여섯 번째 그 국가로 나왔고 피해 금액은 한 114억 달러, 그다음에 가구당 피해는 한 480달러. 네. 그 정도 나와서 그 가구당 피해도 한 여섯 번째인데 근데 맞보복이 나오면요. 맞보복이 그냥 똑같은 관세로 나오면 이건 좀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5% 관세 맞았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25% 맞고 때리고 뭐 유럽연합 정도는 40%. 하겠죠. 예. 유럽연합은 하는데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 뭐 일단은 예. 피해가 가장 큰 나라를 GDP 비율로 보면은 다시 멕시코지만 가구당으로 피해가 제일 많이 보는 나라는 미국으로 3,481달러 한 오히려, 가구당 예.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런데 그 피해가 약화되는 나라하고 이득을 보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피해가 약화되는 나라는 스위스, 대만, 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피해가 있지만은 예. 보복이 없는 경우보다는 낮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득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 유럽연합,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도 약간 그 이득을 본다고 이렇게 왜일까요? 기사에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만약 보복 조치를 때린다면 예. 미국의 상품을 안 사니까 거기에 대한 우회 그 판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마치 섬처럼 가둬놓으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주의를 네. 해드려야 할 것은 이게 좀 빨리 계산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분석이 나올 거고요. 거기서는 또 이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지금 가정한 보복 조치는 굉장히 강한 보복 조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100% 믿을 수는 알겠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대강 피해 수준이 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다 그런 감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양 교수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만으로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지만은 이게 반대 보복이 나올 때는 정말 미지의 영역으로 갑니다. 어떤 또 참고지만 그렇지만 또 그 전체 세계 피해는 보복 조치가 있을 때는 확실히 더 낮아집니다. 세계 피해는. 예. 아, 오히려요. 예. 미국을 향한 공격이 또 갔을 때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제 기본적인 그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보복을 때리면은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보복을 때리면은 자기 자신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관세를 맞았다고 해서 관세를 때리면은 예.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도 좀 피해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여기서는 국제적으로 이제 또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는 거죠. 예. 아까 얘기했던 뭐 미국이 알겠습니다. 큰 피해를 보고 또 네. 캐나다는 멕시코도 역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10%의 보편 관세만 맞은 나라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 추가 개별 관세가 더해진 상호 관세를 맞은 나라가 60개국인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한미 FTA가 있었는데요. 이걸 거의 트럼프 대통령은 무시하거든요. 저 한미 FTA 부분을 보면은 뭐 우리가 볼 때는 그 상품 무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네. 이 미국은 서비스 무역도 역시 중요하고 오히려 서비스 무역은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투자 부분이 있는데 투자 부분은 뭐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다 공동적으로 이득을 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자산권 보호 같은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 상품 분야는 다 뭐 파괴됐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다만 아마 국제 법을 전문으로 하거나
그 FTA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지만은 이 FTA 조항을 보면은 그 국가의 보호, 공공 질서 보호, 그리고 국방, 그리고 경제 제재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경제적 비상 상태다. 뭐 미국이 국가 비상 사태. 미국이 그 유일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경제 비상이 됐는지는 그거는 좀 수수께끼지만 일단 대통령으로서 경제 비상 상태라는 상황을 때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부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그 법적 해석으로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거는 확실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국제법에는 재판소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렇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한미 FTA를 협정인데 저를 무시할 수 있어 하겠지만 법상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일 때는 뭐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요. 또 이렇게 되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가 비상사태 상태를 선포하고 시작했는지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구나. 또 뭐 그런 것까지도 해석이 좀 돼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그 지금 미국 경제학계에서는 계속 불만이 있는 게 미국 헌법을 본다면은 그 통상 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부는 오직 협상권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 국가 비상 상태를 선언했는데 의회가 마음을 먹어서 더 이상 비상 사태가 없다면은 이렇게 관세를 매기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 뭐 트럼프가 선거됐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 하원이든 상원이든 지금 공화당이 확실하게 잡고 있고 또 공화당은 트럼프가 확실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 의회에서 그 비상 선언, 그 비상 결정을 번복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갑자기 나쁜 상태로 된다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죠. 지금 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축산물 중에서 원령 제한 풀어라.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농가들의 피해도 이제 쌀이라든가 뭐 축산 쪽도 완전히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서부터 문제가 있었죠. 그 우리 쌀 그 관세가 513%라는 것은 뭐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관세 할당이라고 해가지고선 첫 한 14만 톤까지는 우리가 5%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 쌀에 대해서 미국 쌀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513% 관세를 매긴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전략을 본다면은 이런 그 TRQ는 다 미국에서 미국하고 같이 협상해서 한 겁니다. 관세 할당은. 그래가지고선 이 그 관세 할당에 들어있는 그 관세가 낮은 부분은 거의 의무적으로 사줘야 된다는 해석까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미국 쌀을 지금 한 13.2톤을 계속 뭐 사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더 팔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더 팔 수 있느냐? 그것도 조금 좀 애매한 면이 있고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팔게 해달라. 그러면은 뭐 지금은 그 광우병에 대한 염려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염려가 다시 일어난다면은 오히려 미국 그 쇠고기 판매에 더 불리해질 것 같고요. 이게 30개월 이상이냐 이하냐 모른다면. 그다음에 뭐 아까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이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유제품에 대해서 이런 그 관세 할당이 있거든요. 버터나 그 신선 우유나 그래서 그 낮은 관세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그 이상 부분 그 250% 관세만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캐나다 측에서 얘기는 지금까지 그 미국 우유는 뭐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고 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그 양을 캐나다에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쌀과 축산물도 미국 쌀, 미국 쇠고기 팔려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쳐서 다른 거를 또 받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트럼프의 전략,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시나리오로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상호 관세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중요한 게 품목별 관세입니다. 지금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25%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현대차 그룹이 트럼프 정부 때 31조 원 추가 투자 얘기했을 때
한국 자동차는 빼주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예외가 없네요. 예, 그때 뭐 그런데 그걸 완전히 뭐 좀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예.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일본 총리가 이시다가 트럼프를 만나면서 예. 미국 투자할 프로젝트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 트럼프가 그거에 반기고 잘 일본 봐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세계 언론에서는 한 사흘 동안 일본 그럼 관세 잘 피했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한 일주일 후에 철강 관세 맞았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자동차 관세 맞았고 일본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또 상호 관세 또 맞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현대 자동차도 좀 먼저 좀 이렇게 우리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고맙다 그렇게 받고 자기 결정 바꿀 이유가 없죠. 근데 관세 안 내도 된다 이런 말도 했긴 했거든요. 백악관에서. 그런데 지금 립서비스입니까? 백악관에서 말이 계속 네. 바뀌고 있죠. 예. 지금 이 상호 관세를 한 달 동안 지금 그쪽에서 이제 기대를 하라고 했는데 예. 9일부터 시행입니다. 예. 상호관세. 그런데 지금 계속 미국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은 마지막 주말까지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거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내각에서 한 말도 보면은 거의 매주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진짜 상호관세, 그냥 품목 대 품목으로 하겠다. 그거는 그래도 좀 정직하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한 주일 지나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의 숫자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또 그 숫자에 따라서 어떤 국가들은 관세를 안 매기고 또 네. 어떤 국가를 매기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조건 높은 관세를 얘기한 다음에 그 관세를 내리는 협상을 하겠다고 하다가 마지막 주에는 관세를 좀 관대롭게 하겠다고 좀 했지만은 끝에 그럼 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자동차를 우리가 정부는 어떻게 보호를 할까요? 뭐 이거는 못 되돌리는 것 같은데. 예, 보호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면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만 맞는 관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 국산 자동차, 미국 내에서 조립하는 자동차도 관세를 맞게 됩니다. 다만 한 달 좀 늦게 맞게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로는 미국 조립 자동차도 포함된 부품에 따라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고 네. 대부분 미국 조립한 자동차도 35 내지 55%는 수입 제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마저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피해가 있긴 하겠지만은 GM은 거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만들잖아요. 예, 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다 같은 관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미국 회사마저도 비슷한 예, 관세 폭탄을 효과라면. 맞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 부분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피해가 좀 적지 않을까. 피해가 있긴 있겠지만은 두려워하는 만큼은 없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아직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뭐 품목별이든 상호관세든 협상용이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직 시행은 9일이고 그리고 협상이 된다면 우리는 뭘 내주고 뭘 거저올 수 있을지도 한번 볼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빨리 섣불리 협상하는 거는 좀 기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낙관하지 말라? 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보복 조치를 어떻게 가지고 나올지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일찍 협상을 하면 물론 좀 트럼프가 좀 다른 나라들 협상을 하고 해서 관대하게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또 그냥 엄격하게 그냥 칠 가능성도 없진 않고 우리가 한번 나쁜 딜을 들어갔으면 배드 딜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나중에 헤쳐나오기도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할지를 좀 보고 너무 섣불리 나가지 않았으면 좀 좋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협상은 하겠죠, 트럼프도? 협상도 글쎄요. 그것도 주말 전에 지난주에 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말고 장관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 얘기할 때는 협상은 절대로 없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주말에 와가지고 협상 있다.
예.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번 관세율이 최고라면서요. 예, 예. 상한이라면서요. 깎아주기만 한다. 그러니까 깎아주려고 이제 협상하고 싶은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지금 그러면은 첫 번에 오는 그 나라들한테 관대하게 협상을 할 건지 예. 아니면은 심하게 협상을 할 건지 예. 그거는 지금 잘 모르는 상태죠. 저희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줄 것, 받을 것 중에 몇 가지 해놨습니다. 역시 LNG 알래스카 가스강 프로젝트. 저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줄 거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갑입니다. 예. 저런 것도 또 이제 대미 투자가 있겠죠. 저게 우리가 쥐고 있는 무기일 것 같은데 저것 말고도 제 생각으로는 무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그래서 외에도, 그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많지만은 우리가 그 굳이 쓰지는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뭐 밝히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보복 조치도 역시 준비는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뭐 현대자동차나 일본의 예를 줄 때 우리가 먼저 빅딜을 하면은 예. 그러면 트럼프가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세를 때릴 때 그래 너희들 그때 해줬으니까 지금 뭐 상호 관세 25%에서 뭐 20%나 15% 낮춰줄게. 낮춰줬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관세를 때리면은 새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은 협상을 최대한 늦춰라. 다른 나라 하는 거 보고 협상을 해라. 최대한 늦추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서지 첫째는. 말아라. 예. 그다음에 둘째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해서 빅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일단 조금 주고 조금 받고 그다음에 그 조금 주고 조금 마치 받고 살라미 전술처럼요. 예. 그다음에 만약 그쪽에서 또 번복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걸 뭔가 보여줘야죠. 우리도 강경한 자세를요. 그거를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강경한 자세를 가지면은 그러면 우리 혼자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 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전략을 봐야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양수석 교수께서도 우리가 막 협상하고 협조하는 건 좋은데 우리만의 마지막 또 카드 하나 쥐고 있어야 된다. 지금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는 보복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러시아는 그냥 막 딴 세상처럼 하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통상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지금 요거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만약 미국이 진짜 그냥 자기네들을 섬같이 만든다면은 그러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면 뭐 확실하지만은 아무리 큰 시장이라도 벽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뚫지를 못하거나 뚫을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매번 당하거나. 다른 시장을 찾아야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일단은 우리 기존 FTA들을 다 좀 강화시킬 수 있으면 강화시킨다. 우리가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FTA 다른 나라와요. 다른 나라와요. 네. 뭐 캐나다든지 유럽이든지 거기서 좀 더 심화시킬 수 있으면 심화시키고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의 큰 미래 시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심화시킬 수 있으면 심화시키고 예. 그 다음에 뭐 멕시코도 우리하고 FTA를 맺으려고 좀 협상까지 했지만 맨발 깨졌는데 이번에 좀 한번 다시 좀 하려고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영 미국이 계속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면은 뭐 우리가 중국 시장에 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와 중국이 손을 잡는 최악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우리가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 하나가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우리 내수 시장을 좀 더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도요. 미국 내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한일중, 한국, 일본, 중국이 손잡고 있는 거 알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외면을 하더라고요. 답변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마이 웨이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방안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절기상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식목일이죠. 하지만 현재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전국에 걸쳐서 심각 단계입니다. 자, 이에 산림청원 청명 그리고 식목일을 전후해서 산불 관련한 특별 기동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말에 이렇게 산에 가실 때는 반드시 산불 예방 수칙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되찾아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